2009년에 4조 위안을 풀어서 10% 이상 경제 성장률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40조 넘게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률 5%밖에 못했다라는 거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번엔 또 중국을 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안녕화의 시선으로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1분기 경제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유럽 혹은 미국 주요 IB들이 발표한 그 전망치를 뛰어넘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5%. 한국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이런 작년 말에 리오프닝이 시작이 돼서 올해 1분기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국 중국의 이런 경제 성과가 한국 경제의 중국발 효과가 있을지 이러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의 윤 대통령께서 대만 관련 발언을 하는 바람에 한중 간에 사드 못지않는 이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중국발 긍정적 효과가 나오기 이전에 또 한국 기업들한테 두 번째 한한령 같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개 기사를 보겠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 4%를 크게 뛰어넘는 데이터가 발표돼서 굉장히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좋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굿뉴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무역 적자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오프닝 효과 대신에 지금 앞에서 말한 한한령, 한중경호 살 오름파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우려는 한중한에 지금 이제는 2021년까지 260억 달러 넘게 무역 흑자된 중국과의 교역이 작년부터 연속으로 지금 무역 적자입니다. 올해 우리 1분기 대입해 봐도 지금 무역 적자가 41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돈 벌었는데 달러를 벌어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달러를 벌어주게 하는 이런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경제 회복이 돼도 한국의 중국발 효과가 지금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이슈고요. 두 번째는 한국 대통령이 대만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언을 했냐?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의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대변인, 왕 대변인이 대만 문제는 중국 국내 자기 문제다. 왜 남의 일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참견하거나 언급하게 되는 나라는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라 이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중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주한 중국 대사를 또 불러서 또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러니까 양국에서 대사들을 서로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런 한중 간의 굉장히 살 얼음판을 외교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업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안녕화의 시선으로 두 가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1분기가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는데 진짜 중국 경제 좋냐? 일단 데이터적으로 나와보면 3차 산업, 1차, 2차 산업 성장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주로 3차 산업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3차 산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번에 높은 성장률이 나왔어요. 3차 산업은 무슨 내용이냐면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분기 전반적으로 1차 산업은 농업이죠. 2.2% 성장했고 2차 산업은 제조업이죠. 3.3%. 둘 다 4.5%배 낮잖아요. 근데 3차 산업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이런 어떤 1분기 데이터, 2분기 이런 단기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국 경제는 78년에 계획 개방했고 또 79년에 미국하고 1월 1일에 수교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처음으로 국제 질서에 들어가게 됐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간 거는 2001년입니다. WTO에 가입해요. 그래서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경쟁을 내세워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글로벌 기술과 자본들이 중국 와서 생산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경제 구조로 중국이 고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중국이 들어오는 이런 걸 활용해서 중국 노동력에서
해외 수출, 주로 유럽하고 미국에 수출하면서 201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하다가 2011년 한 자릿수 급기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 올해는 지금 4.5% 지금 나와서 올해 정부의 목표는 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중국 경제 갖고 있는 고유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막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시 살아나냐, 저점을 찍고 올라가냐, 아니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중중국 함정에 빠지냐, 이게 지금 한국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는 지금 이번에 데이터 보면 소비가 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 수출, 소비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는 쌍순환 중에 하나가 내순환입니다. 근데 이번 1분기 데이터 보면은 소비가 이번에 12월에 그 중국에서 코로나 규제 정책을 철폐하면서 올해는 소비가 엄청 살아날 걸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소비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중국 성장은 어디에서 의해서 성장됐냐면 투자로 성장했어요. 수출은 사실 2013년 이후로는 경제 성장 개인 효과가 점점 떨어졌고 주로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지방 정부가 도시건설공사라는 기업 플랫폼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성장해왔고 또 중국 부동산 고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은 소비가 주로 부동산에 가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처럼 부동산 불패신화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신용이 없어요, 개인들은. 왜냐면 개인들이 신용이 있으려면 은행이 개인들이 자산이 다 투명하게 확보가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개인들 자산 하나하나가 확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주로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특히 공산당 간부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산이 얼마 다 똑똑하게 다 알아야 그게 신용으로 쓰는 건데 그런 게 아직 안 되니까 중국은 신용이 주로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부동산 산다 이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차익을 벌고 이러면서 중국 부동산이 고속 성장하고 부동산이 고속 성장하면서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재정 수입을 확보했고 그 재정 수입으로 또 인프라 투자하면서 중국 경제가 제가 시멘트 GDP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제의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속 성장해온 것이 지금 그게 스톱이 됐어요. 왜? 중국은 사실 지난 코로나 3년 기간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3년 동안에 거의 40조 넘게 풀었어요. 40조 위안은 무슨 개념이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가 푼 돈이 4조 위안입니다. 3년 동안에 40조를 넘어 벌어서 GDP가 누적 성장률을 5%밖에 못했어요. 2009년에 4조 위안을 풀어서 10% 이상 경제 성장률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40조 넘게 풀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5%밖에 못했다는 거는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신용이 개인 신용보다도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신용을 통해서 경제가 확장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그게 또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하고 기업들의 이익하고 또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소득 증가가 또 소비로 이어졌고 이렇게 쭉 고속 성장해 왔는데요. 지금 부동산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담보 가치가 적게 된 거예요. 부동산 담보 가치는 적게 됐다라는 거는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이 20년, 30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푸는 돈들,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 인하하고 금리를 내려 이런 푸는 돈들이 지금 소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주로 기업가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와 개인들이 기존의 부채를 갚는 데 지금 다 들어가니까 소비가 일단 안 열립니다. 두 번째, 이게 시장이 푼 돈들이 생산력으로 투자로 이어지려면 푼 돈들이 누군가가 대출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은행에 돈을 저축해요. 근데 은행 대출을 통해 보통 화폐가 M2라고 하죠. 화폐가 유동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은행이 유동성을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가요. 왜? 미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 보니까 정부가 푼 돈은 지방정부, 기업, 개인들이 기존의 부채를 갚는데 원리금 갚는데 쓰고 그리고 개인들은 돈을 저축하면 그거 누군가가 대출해 가서 그걸 투자를 해서 경제 확대로 이어지는데 미래의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 하니까 그게 은행 대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봤자 그게 유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부채를 갚는 데 쓰고
그리고 누가 대출에 투자 활동 안 하니까 결국 소비라든가 투자 전반면에서 지금 경제 성장 견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경제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가냐는 중국에서 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또 개인들, 기업들이 자체 신용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한 이런 부동산 담보로 잡힌 신용 체계로는 그리고 은행 중심의 유동성 확대 전략, 신용 창출 효과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 문제예요. 이 대만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만약 러시아가 대량의 민간인 학살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런 발언에서 또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항의와 제재 이런 게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이번엔 또 중국을 또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제사회와 함께 현상 변경 절대 반대한다는 이런 언급을 했고 한일 중에 남북한 문제와 비교해서 말을 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남북한 문제하고는 다르다. 한국과 북한은 다 유엔에 등록된 독립국가지만 대만은 중국 국내 하나의 성이다. 그래서 비교해서 하는 말은 절대 맞지 않고 우리의 일이다. 제3의 세력이 간섭하는 거는 맞지 않고 또 한중 수교 때 수교 전제 조건이 일중 원칙이거든요.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할 때 원칙도 일중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위반하는 거는 국제 질서에 맞지 않다. 규칙에 이런 표현을 중국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윤 대통령이 대만에 이런 발언을 한 게 잘하냐 못하냐 이런 문제를 지금 보는 거는 코앞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미중 갈등 시대에 전체 글로벌 국제 질서 흐름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놓잖아요. 바둑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을 놓는 사람은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 보면 큰 나라들이 대부분 바둑을 놓는 사람에 속해요. 지금까지는 미국 단일 체제였잖아요. 패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바둑을 놓는 역할을 했고 대부분 국가들은 바둑 아래 해당했죠. 근데 이게 과거 40년 79년 1월 1일 중국하고 수교한 이후로 글로벌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90년대 유로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전 세계에서 G2 국가로 성장했고 그리고 구소련 붕괴됐지만 러시아가 그걸 이용하면서 계속 큰 나라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바둑을 놓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강 구도입니다. 여기는 바둑을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바둑 아래 운명을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도 견제해야 되고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미국이 자기 패권 위치를 계속 유지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도 세력이 커지면 안 되고 러시아도 세력이 커지면 안 되고 중국도 세력이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세 지역이 다 약화시켜야 돼요. 미국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미국 국내 정치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 옛날에 트럼프가 대표하는 정치 이해관계. 여기는 주로 블루 칼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월급을 받아 이익을 받는 그리고 군사 자본입니다. 전쟁이 나서 군사를 팔아서 자본을 확보하는 이런 군사 세력. 거기는 트럼프가 대표하는 정치 집단이에요. 국민들도 그쪽이 50%가 있고요. 나머지 50%는 월가 금융 자본, 유대인 자본 중심으로 또 대표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은 바이든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바이든이 대표하는 이 월가 자본 이쪽은 세계화가 유리해요. 왜? 기술과 자본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그 나라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해서 잉여 가치를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중국하고 수교한 이래 미국은 제조 공동화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가장 일자리 이런 게 미국의 블루 칼라들이었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그 이해관계를 대표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트럼프가 대표하는 이쪽 이해관계는 중국하고 이해상충입니다. 그래서 다 미국에 와서 생산해야 되고 미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아메리칸 퍼스트 한 거예요. 트럼프는 중국을 무조건 때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을 손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대표하는 집단은 군사 이익하고 또 관계돼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커진 나라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창 전쟁을 관망하는 위치에서 그 모든 이익을 다 갖고 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상 그런 전략을 잘 취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표하는 정치 세력은 중국이 1차 적입니다.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을 댄 게 홍콩입니다. 홍콩을 건드린 다음에 대만을 건드리고 했던 거예요. 근데 홍콩을 건드릴 그때 홍콩 시위가 엄청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때 89년 그때 대학생 시위 사건처럼 들어가 진압했으면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게 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트럼프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대표하는 월가 자본 이쪽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쪽은 중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이익을 보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해상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올라온 다음에 나온 백악관의 문서들을 보면은 중국을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공존한다. 두 번째, 동맹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국과의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 간다. 우위에 간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전략이 다릅니다. 사실은 월가 자본들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금융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을 봐야 되는 존재들이 미국이 지금 금융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가 이익과 중국 이익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좀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하고 러시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경쟁 못할 정도로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운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계속 동쪽 확장 정책을 펴왔고 그래서 계속 러시아가 거기에 말려들어서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리 전쟁을 펼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도 미국도 아직도 군사를 파견하거나 지원은 하지만 혹은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거 제공 안 하거든요. 사람 한 명 안 파견, 군사력 한 명 안 파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가 옛날 다뤄줬지만 결국은 유럽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하고 똑같이 기술 자본 다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어요. 왜? 러시아 가장 싼 에너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가격에 유럽의 기술 자본이 협력하면 어마어마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펼쳐졌다. 근데 만약에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 이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대만을 건드릴 거거든요. 중국은 대만 문제는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드리냐면 일단 큰 흐름을 보고 한국이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T25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25개 나라들에서 중립을 선택하고 대표적 나라가 인도예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대만 발언이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전략적으로 정리가 돼요. 한국은 바둑알이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자기 전략을 가져가 있어야 돼요. 바둑알이 계속 되면 바둑 놓는 사람에서 내 운명이 결정돼요. 내가 주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이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이 휘말립니다. 중국이 지금 미국을 가장 견제하는 게 전쟁에 휘말려들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또 이번에 대선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혹은 트럼프 세력을 대표하는 다른 또 강경파가 그쪽 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또 대만이 어떻게 위협에 지금 두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거기에 지금 중국이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벌 국제 질서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 러시아, 한국 힘을 다 약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한국은 아시아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지리적 운명이 국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안 휘말리는 게 나를 지키는 가장 방법이고 내가 바둑알이 안 되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로 한번 꺼내볼게요.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세계 대국의 최강 두뇌 싸움을 보고 있고요. 국제 질서는 지금 확실히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고요. 또 새롭게 초격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 면에서. 그러나 하나의 불변의 진리는 늘 불편함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게 성장하는 세상의 창구 시대적 운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00년의 변혁의 시대를 그냥 지나칠 것인지 바둑알이 운명에서 벗어나서 바둑을 놓는 사람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대리인 전쟁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인류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의 모두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모든 지혜로운 선택과 시대적 운명을 꿰뚫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